그러면 지금 우리가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좀 어려운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일단은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이 뭔가? 그리고 이거를 제가 개인, 기업, 정부, 문화 이렇게 총 4가지에 관해서 토론을 이끌어 갈 건데요.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그냥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인데 위험을 감수하는 개인의 자질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얘기를 해보실 분 있으신가요? 일단 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는 건데 네. 그거에 대한 자질이 충분히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쵸. 근데 그 자질에 대해서 저는 뭐 최선을 다해서 매진하는 사람이라는 그 기준이 자기의 노력도 뭐 중요한데 그 네. 교육적인 부분이랑 뭐 인적인 사람적인 부분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기가 전체적으로 뭐 마케팅이나 이렇게 두루두루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약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역량을 그러니까 기반으로 해서 도전을 하는 게 진짜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가. 그러면 리스크 테이킹의 자질을 약간 나 혼자만 잘난 게 아니라 일단 어느 정도의 인적 자본, 인프라를 사람의 이런 걸 갖추고 난 뒤에 할 수 있는 게 리스크 테이킹의 자질이 아닌가 이런 말씀 맞으신가요? 그렇죠. 아, 네. 왜냐면 왜냐면 아무리 좋은 거를 제가 개발을 해도 그렇죠. 그게 내 손 안에서 끝나면은 그게 발전이 안 되잖아요. 혹시 그런 사례 있으신가요? 개인? 사례요? 네. 그냥 경험에서 나 혼자만 해도 내가 뭔가 이루려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대학교 팀플이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혹시 뭐 그런 거 있으신가요? 대학교 팀플? 그쵸. 대학교 팀플도 요즘에는 이제 네. 창조적인 거를 요구하는 그런 게 많잖아요. 이렇게 뭐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요즘에 어플 같은 경우에도 뭐 새로운 걸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그렇게 뭐 하는 그런 방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런 게 하나의 예가 아닐까. 그렇죠. 팀 프로젝트는 사실 하나의 목표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교수님이 내준 팀 프로젝트도 있고 아니면 회사에서 팀 프로젝트가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집단이나 이제 혼자만 잘라서 하는 거는 뭐 내가 스티브 잡스가 아닌 이상은 불가능한 건데 이런 걸 다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는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가. 그리고 거기 안에서 필요한 자질이 나 혼자만 잘라서 내가 팀을 이끌어갈 수도 있고 혹은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막 내가 막 잘랐어. 나 다 했어. PPT 만들었어. 야 이걸로 이건 팀 프로젝트가 아니고 방금 이제 주은이가 말해준 것처럼 내가 이제 다 같이 어느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게 리스크 테이킹의 하나의 사례고 이런 자질이 아닌가. 이거 되게 괜찮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개인의 입장에서 한번 뭐 그런 경험하신 사례 같은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네. 리스크 테이킹이라는 게 네. 무모한 게 아니니까 네네. 뭐 취업 준비하거나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하는 것도 네. 다 개인만의 리스크를 감수하고 하는 거니까 아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 전에 먼저 네. 자신이 어떤 위험을 처할 수 있는지 네. 어떤 게 리스크인지 정확하게 알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감수할 수 있을 때 시작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에도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계획도 잡고 그리고 안 됐을 때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이라서 정말 무섭기도 하고 그런 시험이요. 한 번 떨어지고 나면은 두 번 떨어지고 나면은 그때서는 내 위험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니까 그래서 붙고 나서는 성과를 보지만 안 됐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입장이라 그런 거를 이제 개인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리스크 테이킹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근데 진짜 그런 리스크 테이킹의 개인의 입장이 있어서 지금 현재 젊은이들의 끝판왕은 취업인 것 같아요. 네. 형 말대로 진짜 내가 막 계속 뭘 하려고 해도 성과는 안 나. 리스크 테이킹 위험을 감수해도 성과가 날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제 그거를 자기 개인이 이제 뭐 다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딱 이뤄냈을 때 그냥 감수해서 딱 했을 때 뭐 리스크 테이커? 혁신자라고 말하기 웃긴데 뭔가 이뤄낸 성과자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개인의 입장에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형님이 그런 리스크 테이킹을 이제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어떤 필요했던 이런 자세? 혹은 내가 가져야만 했던 내가
추진을 하려면 어떤 이런 게 있어야겠다. 그러니까 끈기 뭐 이런 게 가장 중요시되는 그런 게 있나요? 일단 긍정적인 마음이 가장 필요하고요.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긍정적인 마음을 잃게 돼요. 사실은 긍정적으로 시작을 하죠. 모든 그쵸. 시험 준비도 그렇고 난 될 거야. 나는 뭐 되겠지. 맞아. 곧 될 거야. 1년이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길어지다 보면은 정말 사람이 긍정적이다가도 다시 부정적으로 바뀌고 안 좋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일단은 그래서 안 됐을 때 그 두려움, 되고 나서 정말 부러운 사람들도 많지만 정말 한 전체 공무원 시험자 중에서 한 1.5%만 합격을 하는데 그 1.5% 안에서 나머지 다 98.5%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야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고 누군가는 다시 포기를 하게 되고 그럼 포기하면은 정말 막막해지거든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다시 영어 준비를 해야 되나 그런 게 다 전부 다 리스크죠. 저희 뭐 당연히 좋은 사례들도 많지만 제 주변에서 이제 같이 준비하던 분이 6년을 준비했지만 결국엔 안 되고 다시 처음부터 아예 대학교 졸업도 못하고 대학교는 제적을 당해서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3년을 준비했는데 결국엔 안 되고 다시 취업을 한 2달 정도 하다가 다시 공무원 시험으로 리스크를 감수하고 다시 들어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진짜. 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어쨌든 리스크 테이커가 우리가 되고 싶고 되기 위해서는 정말 계획들도 많이 세워야 되고 그 리스크를 자기가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한국 공무원 시장에서는 정말 힘드니까 요즘에 워낙 선호도가 높은 직업이라 그런 게 다 전부 다 리스크죠. 시작을 하기 전에는 무모한 계획들이니까 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정부한테 갑자기 든 생각인데 꼭 반드시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하나? 라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일단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리스크 테이킹을 위험을 감수하고 무엇을 하지 않으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근데 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서 사실 뭐 일단 대학 입시부터 뭐 그 경쟁이 치열하고 대한민국 상황이 이렇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 해야 되는데 하지 않고서는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약간 이런 필연적인 그래서 정부에서 기업에서 다 오라니까 아마 그래서 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혹시 뭐 그것에 대해서 자유롭게 다 제 의견에 동의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정말 저보다 다 좋은 고학벌에 이름만 내놓으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취업을 오랜 기간 1년, 2년 준비하고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기업이 원하는 게 20대 초반 아이들을 채용하고 싶어 하지만 경력은 30년 뭐 이런 애들을 원하니까 말이 안 되는 사회 속에서 취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점점 더 높은 것만 보게 되고 그쪽에 준비를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흐르고 나이도 차고 취업의 문이 좁아져서 수준을 많이 낮춰서 처음엔 대기업, 중소기업 아니면 정말 동네에 있는 회사까지 알아보는데 동네에 있는 회사는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아무런 주변의 시선 받지 않고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곳에 들어가면 또 리스킹 테이킹 없이 시작은 했지만 그 들어감으로써 리스킹 테이킹이 또 생겨나니까 그래서 리스킹 테이킹 없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쉽게 무언가 얻을 수 없는 게 지금 청년 실적인 것 같아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처음에 감수하냐 후에 감수하냐 차이지. 맞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개인의 입장에서 위험을 감수하자는 얘기를 하니까 일단 위험 감수하는 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지만 과정이 너무 힘들고 새드엔딩이 많으니까 슬픈 얘기만 했어. 그럼 약간 우리 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우리 이제 내가 제1의 입장이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그 다음으로 그러면 기업의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현재 뭐 대기업들 많잖아요. 뭐 삼성, 현대, 뭐 카카오, 네이버 뭐 하는데 일단 그 기업들은 지금 현재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들 거라고 생각이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굉장한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는데 네. 그것도 진짜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내가 그 리스크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네. 손해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를 빨리 복구할 수 있다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의 리스크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쵸 그쵸. 이 사람이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만큼인데 기업에서 생각하는 리스크는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되게 적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스타트업이 만들어 놓은 되게 정갈하게 만들어 놓은 그 제도 안에 문어발식으로 침투를 해서 다 뺏어 버리거든요.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요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카카오도 그러고 있지만 삼성도 그러고 있고 LG도 그러고 있고 정말 잘 만들어 놓은 뭔가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거를 문어발식으로 뺏어 버리고 리스크를 별로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거 망해도 뭐 우리 기업은 그래도 건재한데 하지만 스타트업으로 시작해서 그걸 만들었던 사람들은 망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요즘 대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혁신적으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는 너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 이렇게 작은 중소기업들 거를 뺏지 않나 그냥 문어발식으로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많이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쓰는 말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시작해서 이제 은행권까지 침투를 했잖아요. 그거는 우리도 국민들 중에 카카오 뭐 뱅크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 거기서 뭐 지원하는 그 입출금 수수료 영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을 또 많이 쓰고 저도 그것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도 자기네 회사가 은행권까지 가면서 수수료를 뭐라고 해야 되지? 어느 정도의 이제 투하 자본, 일단 자본을 투자하고 난 뒤에 그런 그것 비용을 때문에 감수하고. 그쵸. 그렇게 보면 또 그렇게 리스크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기업들은 그게 만약에 개인이 내가 그런 수수료 없는 은행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나는 그런 수수료 하나만 보고 그러니까 수수료 은행권 하나만 보고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이모티콘이라는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얻고 하니까 그게 있는 거. 그게 너무 대기업의 장점은 여기서 손해를 보듯 다른 거에서 메꿀 수 있으니까 그게 개인의 리스크랑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한 가지 그냥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어떤 기업이 제일 잘 나가고 있죠? 뭐 구글, 아마존. 근데 뭐 지금 애플. 일단 뭐 세계 3대 이게 그냥 미국에서 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FAANG인가? 그래서 F는 페이스북, A는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G가 구글. 이게 5대 IT 업계가 미국을 주도하고 있는 그래서 빵이라 그래 그냥 귀엽다. 빵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걔네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다 지금 국내에서는 사실 이게 얘기가 되게 적은데 애플이 최근에 우리의 경쟁 상대는 넷플릭스다 이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기존의 핸드폰 지금 아이폰 20까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좀 미래를 봤을 때 스티브 잡스가 읽어낸 거잖아요. 지금 현재 CEO는 팀 쿡이라는 사람인데 팀 쿡이 그래서 약간 스티브 잡스처럼 옷을 입고 나서 발표를 했어요. 애플 컨텐츠 사업을 하겠다. 지금 컨텐츠 사업으로 유명한 게 넷플릭스 그리고 유튜브 아마존에서는 뭐 미국의 트위치 같은 뭐가 있었는데 그런 거를 지금 미국에서는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그렇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끌어가는 게 미국인데 미국에서 미래 먹거리라고 따라가고 있는 게 이런 컨텐츠 사업인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하고 있는 게 리스크 테이커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카카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근데 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채팅 어플을 만들었어. 그럼 채팅 어플에 하나씩 끼워 넣는 거예요. 뭐 뭐냐, 결제 서비스. 결제, 금융, 아니면 뭐 내비, 메이커스. 뭐 게임, 뭐 맵 이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리스크 테이커라고 말하면 혁신을 하고 기존에 없던 것을 뭔가 만들어가고 뭔가 새로운 데 개척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이 그 다들 들어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중국에서만 쓰는 카카오톡 이름이 뭐죠? 위챗? 위챗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저도 유학생 얘기를 하다 보면 다 위챗 쓰고 근데 얘들은 그냥 중국의 거지들은 구월을 할 때 QR 코드로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이게 난리 났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중국은 아직 뭐 경제는 개방을 했다지만 사회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통제가 해서 가능한데 걔들은 국어를 할 때 이렇게 한대요. 그리고 QR코드 QR코드로 어. 그거를 알리페이라고 하면 뭐 이런 이름이 있는데 알리페이로 그 나라에서 전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그리고 거기다가 위챗이 하나하나 넣고 있어. 뭘. 이렇게 해서 중국은 성공을 했어요. 근데 위챗에 그게 QR 코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위챗을 해서? 카카오톡처럼 이런 어. 채팅 어플 만들고 여기다가 금융을 넣고 뭘 넣고 뭘 넣고 해서 이게 되게 컸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 아마 텐센트가 위챗을 갖고 텐센트라는 기업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아쉬운 게 이제 어느 정도 한국이 얼마큼 커졌다 이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예전에 과거에 개발도상국 이럴 때는 캐치업 단계라 그래서 따라잡는 거예요. 후발주자로서. 야 반도체가 대박이야. 반도체 투자해. 그래서 따라잡았어.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런 캐치업 단계를 넘어서서 약간 이제 이노베이터 혁신 이제 뭔가 리스크 테이커가 돼야 될 입장인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 저렇게 성공을 했다고 해서 조금 모방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얘들이 과연 리스크 테이커일까? 그리고 아까 이제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스타트업 벤처에서 막 열심히 뭘 해 만들었어. 그럼 얘들은 위에서 야 만들었대 따라해봐. 맞아. 미국은 특허 이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서 그 뭐라 저작권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걸 뭐 하나 하려면 얘들한테 엄청난 돈을 주고 구글에서 이번에 구글 아이글래스 혹시 보셨나요? 아니요. 그 지금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구글에서는 안경에서 이제 VR 가상현실까지 다 띄우는 맞아. 이런 걸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저작권을 갖고 있었냐면 초등학생이에요. 근데 걔가 지금 1,000억인가? 그 돈을 주고 이 아이디어를 사왔어.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가능할지 만약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어. 보드마카에서 뭐 광선검이 나와.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아. 헛소리 하지 마. 아, 헛소리. 이게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런데 기업에서 이거를 그냥 모방만 하지 저작권을 주고 살 것 같진 않거든. 그래서 이렇게 보면 빨간색 있으면 노란색 해가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만 보면 참 한국의 기업은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계열사를 두니까 혹은 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또 드는데 그러면 우리 기업은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어떨까요? 왜 우리는 경제가 성장을 했다고 해도 왜 이런 모방만 할까? 근데 이게 약간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화적인- 우리 문화가 응. 약간 되게 보수적이고 그쵸 이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주식을 주식에 대해 배우는 게 그 방침이네요. 정부에서 배우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가 주식을 한다고 하니까 아빠가 도박하지 말라고 뭐라 하더라고요. 엄청 뭐라 하더라고요. 아버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도 않고 맞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미국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저는 선진국인 이유가 약간 이런 부분에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도 약간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문화적인 측면에서. 맞아요. 우리는 이제 기업은 사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기업에서는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 국내에서 만약에 사원이 뭘 하려고 해 기똥찬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하려고 했는데 단기에 성과를 못 내면 그 사람은 약간 실패자, 낙오자, 그리고 심지어 과할 경우에는 해고까지 돼요. 근데 구글에서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어요. 실패 성과급. 성공을 해도 성과급을 줘. 실패를 해도 성과급을 줘. 그럼 지금 주은이가 말해준 것처럼 문화적인 측면에서부터 완전 다를 것 같은데 하긴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육 시스템도 그럼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개인이 이제 뭐 다 모여 이제 집단으로 모여갖고 기업이 되는 거니까. 그럼 기업에서 이번에는 문화적인 측면에서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한번 우리나라 지금 그러면 문화는 어떨까요? 저는 기업 직원들이 네. 일단은 자기가 혁신적인 걸 못 내는 이유가 네. 기업의 갑질 때문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에 기업들 같은 경우 혁신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써요. 지적재산권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개발했어도 자기 이름으로 못 해요. 회사 이름으로 해야 돼요 무조건. 왜냐면 회사 내에서 너한테 투자금을 줘서 그걸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양아치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예전부터 그게 또 되게 많이 말이 나왔었는데
저기 뒤에 있는 이제 책 같은 것들도 자기가 썼잖아요. 네. 근데 출판사 쪽에서 60%를 떼가고 아, 뭐 이런 그런 갑질 같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직원들도 안 하려고 하죠. 왜냐면은 자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하면은 내게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회사에만 되고 그냥 성과금 조금 주고 자기들이 돈 다 가져가고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런 문화 자체, 갑질 문화 자체가 이게 혁신적이지 못하게 되고 사람이 그래서 이제 회사에 들어가기 전에 계약서를 잘 읽어봐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당신이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그게 지적재산권에 등록되더라도 본인의 이름이 아닌 기업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라는 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솔직히 힘이 안 나죠. 들어가도 마치 공산국가 같은 느낌?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걸 받아오지 못하고 그냥 어느 정도 성과금만 주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으면 회사를 관두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업을 차리고 제가 이 부분에 저도 약간 좀 처음 공감하는 게 들어가면 제가 음악을 하잖아요. 근데 음악을 하면 이제 정말 그 개성적인 음악, 개성만 이렇게 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음악은 사람들이 안 듣거든요. 비주류. 안 들어. 안 들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도 아 이제 나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음악을 그냥 아이돌 음악 해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못 하고 조금 이렇게 좀 도전적인 음악 못 하고 이제 계속 아 그래 누구나 좋아하는 거 그냥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돈 버니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렇죠. 약간 문화 자체가 그렇죠. 문화에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사회적 문화가 네. 단기적인 성과에만 하고 기업에서도 그러고 개인에도 그걸 강요하고 돈 약간 문제가 항상 맞아. 크잖아요. 금전적으로. 기업도 아마 돈 때문에 아마 그럴 텐데 하여튼 돈이 최고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업이 이런 리스크 테이킹의 행위를 못하는 게 조직 구성원에게 있어 그런 자유를 억압 혹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갈취해가는 이런 사회적인 구조 그렇죠. 그리고 또한 문화 자체가 이런 단기적인 성과에만 칭찬을 해주니까 그 장기적으로 무언가 자기가 약간 오타쿠라 그러죠. 그런 사람을 보면 왜냐 근데 오타쿠가 저는 오타쿠 같은 사람이 많아야 될 것 같아요. 맞아. 심지어 우리 문화가 학교에서만 다녀봐도 우리 교육 시스템이 나 초등학교 때 오타쿠라 그러면 이게 되게 부정적인 단어로 맞아, 쓰이잖아요. 아주 오타쿠 봐라. 근데 일본에서 이번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은 자기를 이렇게 말해요. 나 오타쿠라. 한 분야에 한 분야에 그냥 미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분야에 미치면 그냥 미친놈이라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참 문화적으로도 리스크 테이킹을 하기가 힘들구나.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질문을 하게 되면 대학교에서는 저는 지금 수업을 듣다 보면 교수님이 질문하라 그러면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런 교수님도 있어요. 저희 위정현 교수님인데 하게 되면 위정현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시험 다음 주에 보자. 약간 이래요. 학생들이 아무 말 안 해요. 너네 아무 말 안 했지? 다음 주에 본다. 약간 이러세요. 이 교수님 이걸 되게 바꾸고 싶어 하세요. 그러니까 왜 니네 의견을 말을 안 하고 왜 나랑 조율을 안 해? 약간 이런 입장이에요. 근데 이거는 약간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내가 할 수 없게 됐나? 혹시 뭐 초등학교 때 발표하신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으세요? 보통 고학년이 되면 질문도 당연히 안 할 뿐더러 네. 대학생이 되면은 뭐 질문하게 되면 뭐 플러스 점수가 있어서라도 맞아. 이렇게 하게 되는데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는 그런 게 개념이 없잖아요.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선생님이 시키면 하게 되면 맞아. 그렇게 눈 안 되니까. 마주치려 그러고. 맞아. 그게 못 본 척하고 맞아.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맞아. 또 그렇게 크다 보면 사실 이제 질문을 하고 안 하고 차이도 있고 또 우리나라 교육을 보면 되게 야 너 이거 해 그러면 숙제 내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주는 것만 하고 질문 뭔가 창의적인 활동 안 하고 이렇게 커서 대학교까지 갔어. 근데 심지어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도 경영학부에서 가르치는 것도 너 이거 해 과제 내주고 그리고 앞에서 발표를 할 때도 뭔가 팀 프로젝트를 막 해. 그러면 기획안만 보여주고 끝이에요. 너가 이걸 했어?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과업만 수행하면 돼. 탁탁 수행만 하면 돼. 근데 사회에 탁 나가면 너가 해봐라. 이러면 못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약간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그런 문화가 있었어가지고 워낙 유교적인 나라였고 아 그렇죠. 조선시대부터 워낙 유교 사회에 푹 빠져 있었어가지고 어디 감히 선생님 얘기하는데 질문을 해 감기를 떠들어 맞아. 이런 말들을 맞네. 스승의 뭐 그림자도 안 받는다 막 이런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아,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죠 선생님 자체가. 음.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유치원 때도 그렇고 손 들고 대답할 수가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 말을 끊어? 한국 같은 선생님 말. 근데 뭐 그리스나 이런 데를 보면은 예전부터 항상 토의하는 식으로 했어요. 아이도 선생님이랑 둥그렇게 앉아서 그쵸. 그냥. 선생님이 있어도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잘못 얘기하면은 손 들고 선생님 그거 아닌데요.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라고 얘기했던 그 문화가 지금 뭐 미국에서도 하버드 학생들 보면은 이제 항상 그런 교육 자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책상에 다리 올리고 있으면서 교수님이 좀 틀리게 얘기하면 교수님 그거 아닌데요. No. 그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해봤어.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안 들어오고 있고 못 들어오고 있는 거죠. 계속 어른들은 강요를 하니까 네가 감히 내 말을 끊어? 그럼 너 이거 알아? 너 그 네가 그렇게 똑똑해? 네가 그렇게 잘났어? 그러면은 이제 그 아이는 주기 들고 더 이상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도 못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혁신적이질 못하게 되고 난 생각이 다른데 일단 선생님이 강요하면은 다 주입해야 되니까. 그래서 더 리스크 테이킹을 당연히 다 하겠지만 혁신적인 무언가는 안 나오는 그냥 단편적인 나 이렇게 살아야 돼. 누가 이렇게 살라 그랬어. 에 대한 리스크만 갖게 되는 거죠. 공무원 시험도 2년 그 리스크만 딱 생각하게 되고 더 이상 혁신적인 게 뭔가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문화도 뭐 예전부터 그래 왔으니까 지금 당장 바꾸긴 당연히 힘들겠지만 뭐 계속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긍정적으로 뭐 중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은 뭐 여기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오면은 시험도 안 보고 일단 아이들에게 주도적인 뭔가를 해봐라 활동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은 더 혁신적인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그냥 측면은 있는데 쉽게 바뀌지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정말 무서운 게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면 첫 어떻게 보면 사회에 발을 내딛는 거잖아요. 아이들은 항상 유치원에 아무리 규칙이 있고 해도 정말 자유분방하게 울고 웃고 뛰고 놀고 집에 있고 싶으면 있고 근데 학교는 그게 안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제 아무리 자유로워도 억압받고 그 딱 틀에 정해진 일제시대 교육계에 정해진 틀에서 교육을 하다가 이제 중학교 딱 올라오면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라는 걸 운영을 해요 아이들이. 그게 3, 4년 전부터 이제 이재정 교육관님이 이제 운영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주시고 아이들 운영을 하는 건데 아이들이 수업을 안 하는 거예요. 국어, 영어, 사회, 과학 이게 아니고 정말 프로그램 이름이 뭐 뚝딱뚝딱 창의교실. 그러면 아이들이 정말 나무 갖고 목재로 선반 만들고 그리고 뭐 한 땀 한 땀 공예반 이러면 아이들이 펠트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요리 보고 세계 보고 이러면 아이들이 각 세계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음식이 뭐지? 그럼 이 음식을 한번 너네가 창의적으로 만들어봐라 라는 걸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아이들한테 정말 좋아요.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자기들이 뭔가를 할 수 있고 아이들마다 만들 수 있는 게 다르고 근데 항상 주변에 저 직장의 주변에 같이 옆에 있는 선생님들이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면 아이들한테 뭐 바느질을 이렇게 해봐라 너네 자유롭게 그림을 표현해봐라 라고 하면 정말 이러고 있다가 선생님이 원을 그려줄 거야 이 종이에다가 자유롭게 표현해봐 그러면 이 다음에 뭐예요? 선생님 이거 거기다 선도 긋고 점도 찍어봐 선 긋고 점 찍고 이 다음에 뭐예요? 알려주세요. 애들이 초등학교 때 하도 그런 교육을 받고 하니까 이거를 창의적인 게 그때 확 죽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정말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4, 5, 6학년이면 솔직히 알 거 다 알잖아요. 사회에 대해서도 이제 그렇고 어떤 게 좋은 거고 나쁜 거고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이 날 좋아하고 날 싫어하고 그런 거에 너무 갇혀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창의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도전을 해야 리스크도 생기고 하는데 이런 도전도 없고 그때 딱 모든 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1학년 내내 1년 내내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창의적으로 변해갈 때쯤 2학년 때 멈춰요. 2학년 때 딱 멈춰서 2학년 때부터 시험을 봐야 돼요. 이게 집필평가 1학년 때는 없거든요. 그치 시험을 안 보고 그냥 항상 즐거운 수업만 하다가 2학년 때 딱 멈춰버리니까
더 이상 아이들이 발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범생이만 칭송받는 그렇게 변해버려요. 그럼 질문이 있는데 그런 자유학기라는 게 지금 전체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다 시행을 하고요. 경기도에서 먼저 시행이 되었고, 시범적으로. 그 경기도에서는 정말 막대한 세금이 사용되어지고 있죠. 그쵸. 세금이 정말 그렇게 세금이 쓰여진다면 네. 나중에 자식을 네. 낳았을 때 솔직히 너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이 단 한 번도 뭐 종이 한 장도 아이들이 사지 않고 음. 그 기관에서 다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도 다 지원되고 강사도 아이들한테 전문 강사 뭐 이런 것도 다 지원이 되죠. 사실 저는 약간 그 리스크 테이킹을 왜 양성할 수 없을까? 약간 그 문제가 교육이다. 약간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네.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교육 문화가 참 잘못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측면이 있으면 저희가 몰랐던 거고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약간의 이단화, 그 약간의 혁신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또 저는 약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약간 4차 산업혁명 이것을 이끌어가는 나라다.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IT 강국이다 이런 생각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반도체 만들고 핸드폰 만들고 그리고 우리나라 뭐 인터넷 속도 제일 빨라 이러잖아요. 근데 또 하나 또 슬픈 게 지금 뭐 전 세계에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중학교에 컴퓨터 보급률이 우리나라 되게 높아요. 실제로 우리 컴퓨터 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초등학교 가서 그 컴퓨터를 생각을 해보면 김대중 정권 때 한참 전이죠. 그때 다 보급된 컴퓨터가 아직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시켜주지 않는데 지금 뭐 나오는 뭐 지금 PC방도 가보면 배그 이래가지고 막 사양 써놓고 이런데 지금 그 정도 기술력을 원하는데 그 구닥다리 같은 컴퓨터로 인해서 왜 얘들을 이런 더 첨단 교육을 시키고 있냐 이런 면도 좀 저는 되게 아쉬운 것 같아요. 이게 10년 넘었잖아요. 네. 그게 얼마 전에 다 바뀌었어요. 아 이제 바뀌고 있어요? 네, 바뀌고 있고 아 다행이네요. 한 1, 2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다 드디어. 그러니까 전국은 모르겠고 경기도, 용인은 음.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는 리스크 테이커를 혁신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육 시스템은 아니었는데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 있는데 지금 조금씩 나아지다가 멈추는 거죠 아직도. 멈추고 있는 네. 1학년 때만 하니까. 하니까 아이들한테 근데 물론 도움이 되고 아이들이 뭐 혁신에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는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적인 측면에서는. 그거를 조금 더 나아서 이런 것도 네. 본 것 같아요. 외국에서는 이제 아까 서술형 같은 거 시험을 볼 때는 야 너 이번에 사회 시험이야. 그러면 왜 지금 현재 법 집행 왜 이렇게 하는지 나쁜 점 장점 써봐 이러면 외국에서는 내가 봤을 땐 이런 사례를 들어서 이런 장점이 있었고 이런 단점이 있었고 이렇게 개선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쓰는데 우리나라는 야 빨리 법과사에 펴가지고 사례 읽고 장점 뭐야 단점 뭐야 이거를 서술형이라고 하니까 이것 또한 말만 서술형이지 과연 이래서 내가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창의적인 인재가 나올 수 있을까 혹은 혁신자를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혹시 또 문화 관련해서 사회 전반적인 문화에서 또 이야기 해주실 분 있으신가요? 그 뚝딱뚝딱 이런 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맞아 이런 걸 해야 맞아. 되는데 진짜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게 엄청 목재 막 선발 신발장 근데 만들고 그게 막 도움이 진짜 해야 많이 될 되는데. 것 같아요. 정말 맞아. 나도 그런 거 했으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나만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저는 수다쟁이거든요. 좀. 네. 좋아. 왜냐면 저가 고등학교 때 고3 때 이제 대학교를 가는데 현종환 이름 들어봤죠? 아무튼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피규어 만드는 학과를 간대요. 어머. 학과가 피규어 학과는 아닌데 무슨 밀랍 가지고 밀랍 인형 만들어서 이게 좀 처음 들어봐. 이런 학과가 있대요. 저기 그 기안84 친구가 하는 그런 건가? 그 전에는 그때는 3D 프린터가 아니라 잘생기네. 저 때가 잘생기네. 고등학교 때가 또 맞아 친구 맞아. 집중해주세요. 왜 잘생긴다는 애들만 나오는 아무튼 그 친구가 좀 그래서 그때 친구가 오타쿠라고 약간 별명이 있었어요. 막 애니메이션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는 3D 프린터라는 개념이 조금 우리나라에 약해가지고 그냥 아무튼 그런 거 아닌데 갔을 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지금 막 뭐 피규어 이러면 막 그거 수집해서 맞아. 난리가 났잖아요. 가치도 올라가고 막 점점. 요만한 게 뭐 5만 원, 막 2만 원, 뭐 3, 40만 원 이거 같이 올라가 100만 원 막 이렇대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하다가 또 아쉬운 게 뭐냐 그때 갔을 때 와 이 친구 정말 멋있다 이랬는데 그 과가 없어졌대요. 어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약간 인기를 끌으면 막 잘 나가다가도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그래가지고 이건 또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그래도 옛날에는 저학년 때는 방학 숙제로 막 맞아. 물로켓. 물로켓, 맞아. 글라이더 맞아. 이런 맞아. 충격 요즘에 그런 거 없지 않아? 없어. 방학 숙제 저희는 자체가 없어. 글라이더를 다 손수 만들었잖아요. 맞아, 맞아. 최근에 봤는데 글라이더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 맞아. 우리 다 만들어 연 같은 어, 거 연 나와. 같은 거 우리 고무줄 막 만들었는데. 풀풀 돌리고. 과학 경시대회에서 금상, 은상. 맞아. 아 옛날 사람들. 추억이다. 그때가 좋았는데. 우리 지금 그런 게 없으니까. 우리 나름 되게 혁신적인 수업을 받았는데. 맞나? 맞네. 맞네. 오히려 우리가 나쁜 거만 생각해야지. 생각하네. 나쁜 거만 생각하네. 이게 안 좋아지네 사회가 점점. 점점 더 좋아지는 것도 있고 안 좋아지는 것도 있고. 점점 더 소수의 아이들한테 집중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네. 집중받는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지금 현재 사회 문화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을 양성하는 데 있어서 교육이 중요한데 그 교육이 과거에도 어느 정도 이런 뭐 블록켓 만들다든가 이런 창의성을 유발하는 게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도적인 거는 시험, 점수, 시험, 점수 이거잖아요. 이 체제가 그리고 또 등급을 매기고 순위를 매기고 경쟁을 지키고 이러니까 평가하는 건 지표 평가 이런 거니까 지금 그것에 있어서 지금 현재도 좀 나아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현재 현 교육 시스템으로서는 리스크 테이커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이 아니다. 이 정도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을 하면서 아까 처음에 개인 얘기할 때도 되게 암울했는데 교육 얘기하면서도 암울했다가 신났다가 막 이러네요. 그럼 우리가 정부가 이 정부의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킹, 리스크 테이커를 만들 수 있게 현재 하고 있는가?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약간 한번 이렇게 좀 대화 주제를 또 넘어가 보는 게 토론 주제를 넘어가 보는 게 일단은 정부는 우리 제가 한 가지 사례로서 먼저 일단 눈을 떼자면 온라인 게임 산업 제가 뭐 다들 사전에 뭐 영상을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아실 텐데 온라인 게임 산업이 음지 산업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리니지를 만들고 뭐 던전앤파이터를 이래서 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내 게임사가 뭐 전 세계에서 3, 4위 막 이래요. 넷마블 이런 게. 그리고 NC소프트는 그 리니지 그거 하나로 해서 야구단을 운영하고 있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어떤 일제 뭐 도와주는 것도 없었는데 약간 이게 진정한 리스크 테이커의 사례라고 보는데 왜 지금 현 정부에서는 이거를 규제를 하고 게임은 중독이다 10시 이후로 청소년 게임 못하게 뭐 심의 등급 매겨서 누구 못하게 뭐하게 이러니까 최근 넥슨 김정주 회장은 그 넥슨 거대 기업을 팔아버리겠다. 근데 인수자로 나온 게 중국. 그러니까 또 정부가 하는 거야. 뭐 이거를 참 안 좋게 만들어 놓고 중국이 산다니까 정부에서 안 돼. 야 넷마블 너네가 좀 사. 한 게임 너네가 좀 사. 이렇게 했는데 넷마블의 주주로서 텐센트가 있어요. 중국 기업. 한 지분을 제가 한 30-40%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넷마블이 뭐 넥슨을 인수를 하게 되면 다 중국으로 텐센트가 뭐 더 좋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왜 정부는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참 어떻게 하면 좋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못하게 하고 있나 이런 걸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추우신 분 계신가요? 저요. 저도 좀 추운데 히터 좀 틀게요. 너무 추워가지고. 빨간색 누르면 돼. 어우. 조금 추웠어. 25도. 고맙다 고마워. 냅두면 돼. 여기가 너무 춥네요. 조금 다를까? 근데 이게 실내가 요즘에 더 춥다고. 실내가 따뜻한 물 갖다 줘요. 아니요 괜찮아요. 따뜻한 물 줄게. 아 추워가지고 나만 추운데 아니야. 아까 선 아까부터 추웠어. 어디 갔어요? 뭐 손끝이 빨개. 나 속에서 허벅지 이렇게 집어넣어. 계속. 문을 좀 열까요? 아니. 바람. 바람 그러면 25도로 해놨으니까 조금만 있으면 따뜻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조금만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한번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크 저는 네. 그러니까 이게 그 이런 부분에 좀 예를 들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항상 저희가 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 뭐 세월호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항상 크게 되면 뭐 엘리베이터 추락 사건 이렇게 꼭 누군가 뭐 희생이 있으면 그때 저희는 꼭 그 대처를 하고. 대처가 항상 늦잖아요. 약간 이렇게 조금 미리 좀 준비 안 하는 그런 약간 그런 거 약간 그런 느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정부도 우리가 뭐 잘하면 그때 아이고 잘한다 잘해라 이러고 못할 때는 그냥 방치해버리잖아요. 신경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과 규제, 제도 이런 게 지금 참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약간 교수님 그 저서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동네 축구를 하고 있대요. 유럽은 조직 축구를 하고 있대요. 이게 뭐냐면 동네 축구는 초등학교 때 축구하다 보면 야 공 가는 데는 막 애들 다 뛰어가잖아요. 뭔가 공이 있는데 다 몰려서 하고, 근데 만약에 이게 공이 역습을 당해, 그럼 그냥 골 먹히잖아요. 동네 축구는. 그러니까 이거를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일이 터졌을 때 혹은 뭔가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럴 때만 막 하고 공이 절로 가버려. 그러면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제 유럽이나 뭐 선진 미국, 이제 아메리카 이런 걸 보면 걔들은 조직 축구를 해. 다 조직별로 포지션에 딱 서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 공이 일로 오면 이거에 대응하고, 공이 일로 오면 이거 대응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현 정부는 지금 우리 기업에 있어서 이제 리스크 테이킹 하라는 말만 하는데 이런 조직 축구적인 어떤 포지션별로 잘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래도 요새는 네. 우리나라 인식 자체가 대기업, 뭐 네. 성공한 사람 그쵸, 뭐 그쵸. 이러는데 그래서 이번 연도인가 작년인가 되게 취업에 엄청 못해서 그게 취업을 못한 사람이 엄청 인구가 많다고 그쵸, 그러잖아요. 실업 나왔네. 그러놓고 중소기업은 그만큼 대우를 안 해주고 그래서 뭐 만든 게 뭐 청년 내일 공채 이런 거라든지 정부랑 기업에서 돈을 뭐 몇백만 원밖에 자기가 안 되는데 지원을 해줘서 목돈을 마련해주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청년활동 뭐 구직금 뭐 그런 맞아, 것도 맞아. 만들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게 또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취업을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뭔가 위험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지원이 아닌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이제 스타트업은 최근에 생겨난 단어 같아요. 사실 과거에는 많이 못 들어봐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냥 정부가 지금 실리콘밸리 있죠. 미국의 미국의 실리콘밸리가 거기가 IT 하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 다 모여서 집약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근데 거기 가면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없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걸 따와서 판교밸리라고 만들었어요. 맞아요. 뭐 가다 보면 고속도로 타고 가면 막 삐까뻔쩍한 건물 있잖아요. 뭐 네이버 있고. 근데 거기는 이런 말이 있대요. 태움 현상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계속 일만 시켜요. 녹초가 될 때까지. 그냥 그렇게만 하고 어떠한 뭐 지원이나 그냥 판교밸리라고 해서 리스크 테이킹 뭔가 너네 벤처기업 스타트업 해봐 이러고 만들었는데 그냥 만든 게 다예요. 만들어 놓고 뭔가 그런 환경 조성이 기업의 입장에서, 정부의 입장에서 잘 되고 있는가? 결코 잘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저 친한 친구가 그쪽에 다녀서 아, 네. 들은 얘긴데, 그 친구는 그 친구 회사 말고 다른 어떤 이름만 얘기하면 알만한 기업에서 신입사원이 입사를 했어요. 작은 여자가 얼마나 큰 포부를 가지고 얼마나 어렵게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태어난 얘기로 그 사람을 열심히 이용한 거죠, 회사에서는. 이런 표현밖에 없어요. 이용을 했는데 그 여자가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서 어렵게 입사하는데 2달 만에 그 회사에서 몸을 던졌어요. 근데 이 얘기가 그 몸을 던진 굉장히 큰 사건이고 뉴스인데 신문에 기사 한 줄도 나지 않았어요. 대기업이라서. 그리고 그 회사는 그 이후로 그 판교밸리 가보시면 굉장히 무서운 게 다 야근을 해요. 하지만 다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네, 사람들이 밖에서 모르게 하려고 그런 것도 있고. 왜 몰라요? 야근을 하는 거 보이면 안 되니까. 너무 밤새 사람을 혹독하게 시키는 거니까. 너무 무서운 거 너무 무섭지. 그런 것도 있고, 그 친구가 다니는 데는 작은 회사예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회사인데, 물론 정부 지원도 있고 하지만 그 세계에서 너무 피 터지게 싸우니까 그 회사의 오너들도 자꾸 위에서 쪼이고, 오너들도 업체나 기업에서 쪼이고 하니까 이 밑에 직원들은 스타트업에서 자꾸 직원들이 바뀐대요. 오래 버티지 못한대요. 이 오너들이 리스크 테이킹을 감수하고 거기 들어갔는데, 그로 인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잘 운영하고 있고, 그 밑에 직원들한테 이제 업무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잘 성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정부의 어떤 실적을 내야 되는, 지원을 받음으로써 실적을 내야 되고, 그 밑에 직원들은 실적을 내야 함으로 압박이 오니까 이게 서로 윈윈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은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계속 바뀐대요. 그러니까 이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정부에서 지원이 되지만 좋은 건 아니죠. 그러면 정부에서는 우리가 지금 너무 리스크 테이킹을 못하는 구조에 대해서 개인, 기업, 정부, 문화 모두 다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약간 또 다른 생각으로서 정부의 주도 하에 잘 되고 있는 어떤 혁신적인 사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잘 되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뭐 사례가 아니어도 꼭 정부가 아니어도 정부가 아니어도 개인이 잘 되는 사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원을 제도나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 저는 뭐 들어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청년을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자격증을 취직해서 취득해서 그걸로 이제 취직을 하는 경우. 그런 거 있어요. 내일 배움 카드라고 정부에서 한 지원을 연 300만 원인데 그거를 지원해줘서 자기가 따고 싶은 뭐 자격증 학원에 다니면서 학원에 다니는 걸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 걸로 해서 기술직 취득을 하고 무료잖아 무료. 맞아. 무료. 자동차. 네. 맞아. 제 친구도. 근데 이게 구직자도 되고 재직자도 되고 뭐 다 되니까. 근데 전 그게 너무 억울한 게 그게 구직자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근데 공기업에 일하는 사람은 안 돼요. 공기업은 안 돼. 전 그게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 억울한 게 제 친구들 일반 사기업에 다니고 하는데 저보다 페이 다 많거든요. 저보다 페이 다 많은데 공기업은 페이가 낮잖아요. 공기업 페이가 낮고 그 내일 배움 카드 말고 청년 지원해주는 그게 있어서 제가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사업자분들 보니까 공기업이라고 안 된다는 거예요. 페이가 아무리 작아도 그런 거는 너무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 공기업이라도 그게 왜 안 되지? 페이 받은 사람들은 훨씬 공기업이라서 안 돼. 세금 받아서. 세금 받아서. 근데 정부에서 그런 지원이 있으면 개인의 입장에서 혹은 개인의 입장에서 되게 어떠한 도전에 있어서 이런 지원을 받고 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그럼 정부가 지금 만약에 이제 스타트업 얘기를 좀 해보자면 뭘 하다가 망했을 때 이제 이런 지원을 받았어도 뭘 하다가 망하게 되면 보통 우리는 극단적으로 막 반포대교 가라 한강다리 가라 이런 말들이 약간 좀 커뮤니티 상에도 웃으면서 막 올라오잖아요. 농담 삼아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돼 있는데 이제 사회 안전망이라고 만약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내가 하다가 맨땅에 헤딩을 했어. 내가 아주 리스크 테이킹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했는데 실패했어. 실패를 했을 때 정부 입장에서 사회 안전망을 해줘가지고 완전 마이너스였으면 이제 제로 베이스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할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건 누구 돈으로 해? 세금 우리 돈으로 해. 나라 정부에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을 해주면 공적 자본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구제해주겠다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네. 안전망은 네. 안전망이 있는 건 당연히 좋겠죠. 근데 그러면은 간절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나는 해도 본전이야 라는 생각이 있고 요즘에 뭐 청년 창업 지원금이라고 그래요. 뭐 몇천만 원 이렇게 무이자 대출로 해주는데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 정도 무이자 대출 정도가 가장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회 안전망에서 마이너스 됐던 거를 너가 잘못해서 국가는 너를 위해서 해줬는데 너가 잘못 운영해서 당연히 뭐 실수도 있고 규제상 그럴 수도 있겠지만 다시 제로 베이스가 돼버리면은 나는 본전인데 뭐 망해봤자지 뭐 살짝 국가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줄 거야. 약간 이걸 악용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노력과 시간을 다 그죠. 너무 무분별하게 시작하게 되겠죠. 창업이라는 건 솔직히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많은 걸 준비해야 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했는데 결국에는 너가 실수하고 너가 잘못 계획을 잡아서 된 거를 다시 복구 국가에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네 돈 다 갚아줄게 라가 되면은 일정 부분 도와주는 건 이해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아예 전체를 다 제로 베이스화 시켜주면은 힘들죠. 솔직히 우리나라에서도 대기업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정부였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대기업의 빚을 다 깎아줬어요. 왜냐면은
그래야 우리나라가 먹고 살 수 있어가지고 그때 그거를 뭐라 그러는데 빚이 있었어요. 되게 빚이 있는데 그거를 다 깎아주는 조건으로 뭐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거나 너가 다시 어음을 막을 수 있게 다시 회사가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는 있어요. 근데 아예 망했는데 제로 베이스화 시켜준다 이러면은 일단은 국민들의 반대가 너무 심하겠죠. 예, 너무 무분별하게 창업이 시작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자체도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는 저는 사회 그렇게까지의 사회 안전망은 국가 차원에서도 힘들고 국민들의 동의도 얻기 힘들 것이다라는 게 그냥 제 현재 생각이죠. 사회 안전망이 추진 중인 거예요? 지금 저렇게 된 제도가 정확하게 네.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오가고 있어요. 근데 있으면 어떨까? 뭐 이제 이게 찬반 토론이 너무 이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갈려져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리스크 테이커를 양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세금으로서 이렇게 투자를 도와줘야 될까? 라는 의견에서 저는 약간 찬성하는 게 이게 그 무언가를 시작할 때 열정이랑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이 진짜 중요하긴 한데 약간 그 뭐 구체적인 그런 뭐 창업자의 계획 이런 거를 뭐 이렇게 그 깐깐한 검증을 좀 통해서 뭐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좀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좀 국가적인 발전 차원에서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말 벤처기업이 정말 크게 구글처럼 성공하면 정말 국가의 엄청난 경쟁력을 키워주는 거잖아요. 네, 약간 그런 부분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좀 좋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말씀처럼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 돈이니까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가 뭐 결혼해서 임신을 못해요. 그러면 또 정부에서 병원비를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서로 도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네. 출산도 어떻게 보면 리스크 테이킹이네. 그리고 계획적으로 가족 계획도 갖고 하니까 그것도 리스크 테이킹이네. 근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정부가 잘 해주는데 약간 이제 뭐 벤처기업, 뭐 어떤 개인의 사업자 돈을 벌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일단 조금 세금이 그러니까 예민한 부분이니까 함부로 내 돈으로 배를 불려줘? 우리나라 속담에 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렇게 약간 문화, 정부의 입장, 개인의 입장에 다 볼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 좀 아까 이제 하던 얘기인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조금 더 저는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 게 그럼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한 게 개인의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나? 뭐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혹은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을 때 기업 안에 있는 조직 구성원이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기업에서 가져가니까 개인이 안 한다.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개인이 할 수 없는 거다. 정부에서도 개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거 개인의 입장만 다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완전 내가 삼성전자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왜 기업은 리스크 테이킹 어떤 위험 감수가 더 이상 안 나올까? 혹은 과거에는 그런 게 나왔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었을까? 약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어느 정도 이제 자리를 다 잡은 대기업들은 너무 안정성만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발전이 안 되는. 그리고 아까 이제 상호 형이랑 지금 선아가 얘기를 해준 걸 합쳐보면 지금 이제는 안전망을 했고 옛날에는 뭐만 하면 다 도와줬어.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약간 재벌 독점화된 그러니까 재벌 기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이번에 최근에 금호 산업이 지금 금호 기업이 되게 시끄러운데 그냥 걔네가 그 현재 지금 그 회장이 박상구 회장이 다시 금호 기업을 키우고 싶어가지고 돈을 밑에서 계속 막 끌어다 쓰는 거예요. 막 아시아나에서 끌어다 쓰고 자기네 밑에 금호 아시아나니까 다 끌어다 쓰고 금호 타이어는 중국에다 팔리고 이거 다시 막 갖고 싶으니까 막 이걸 하다가 돈이 없으니까 산업은행에다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산업은행에다가 돈 좀 빌려줘. 그러니까 재벌 기업이 뭔가 안전성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왜냐하면 뭔가 그 돈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뭐 금호타이어도 새로운 걸 개발해봐, 어떤 위험을 감수하고 어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을 해봐 이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이랬는데 기업 정부에서도 맞아. 이번에 도와주겠지. 자기가 지금 내놓은 게 200억? 자기 뭐 자식들, 아들, 딸들, 와이프 이런 지분 해가지고 150억인가?
150억을 내놓고 5천억을 달라 했어요. 산업은행에다가. 이거 담보로 5천억 줘.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5천억 줄게. 조건이 있어. 너네 일가가 일제 경영에서 손 떼. 그러면 박상구 회장 입장에서 뭐겠어요? 헉, 우리 아빠가 일궈놓은 이 기업을 가족 기업을 하지 말라고. 그건 안 돼. 약간 지금 이래서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 뭔가 혁신을 하고 모방이 아닌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미국처럼 뭔가 해야 될 입장에서는 이런 재벌 기업에서 손을 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자꾸 이렇게 막 정부한테 뭐 돈 달라 뭐 말하면 힘들다 이런 기업이 아닌 기업, 대기업이 있어요. 네이버, 카카오 이런 기업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거는 재벌 구조가 아니에요. 사실 스타트업으로 성공을 해가지고 시작을 해서 지금 이렇게 한 건데, 이런 IT 기업들은 정부랑 좀 많이 대립을 하고 있어요. 아, 규제 때려? 김정주 나 그냥 팔아. 그러니까 이런 입장이에요. 너 왜 나한테 그래?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 이걸 계속 할 수 있으려면 뭐 정부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개인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자체 내부에서 뭔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이런 역량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한 10분 정도만, 5분 10분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오늘 토론을 하시면서 그냥 각자 조금 나는 이런 부분에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아쉬웠다, 아니면 뭐 못하신 얘기 있으면 그냥 자유롭게, 그러니까 뭐 리스크 테이킹, 사실 주제가 좀 어려웠어요. 되게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어려웠고 각자 준비하면서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뭐 그냥 편하게 뭐 얘기를 하실 게 있으신가요? 정부가 규제를 할 때 조금 더 전문가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는 너무 그게 안 돼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원들은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일단은 전문가의 손길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자기가 생각했을 때 다른 나라가 이랬네? 그럼 우리나라도 똑같겠지 하는 생각에 규제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게 아까도 말했듯이 동네 축구처럼 돼버리는 거죠. 여기서 다 마킹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돼버리니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는 무조건 전문가를 부르게 돼 있어요. 맞아요. 뭔가를 할 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다 알아가 돼버리니까. 맞아요. 진짜 맞는 말이다. 법 쪽에서 봤을 때도 판사가 되게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판사들은 다 해요. 자기들은 다 할 수 있어. 민법, 상법, 뭐 회사법까지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판사를 뽑는데, 외국은 안 그러거든요. 민법 따로 뽑고 형법 판사 따로 뽑고 아예 시험 자체도 다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전문성 하나도 없이 그냥 정부가 딱 위에서 봤을 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래 한번 해봐, 만들어줄게. 가장 큰 예가 그거 이제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그 청년들한테 창조경제 해봐라, 푸드트럭 해봐라 맞아. 다 해놓고 결국에는 깃발 빼고. 딱 빼놓고 장소도 마련 안 해주고 결국엔 다 망해버리잖아요. 거의 다 망해버리고. 예. 너네 리스크 테이커가 돼봐라 이래놓고, 그쵸. 근데 내가 뭘 하라 그랬지? 약간 이런 거지. 그렇죠. 맞아.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해, 너네 감수해줄게. 근데 내가 뭐라 그래? 약간 이런 거네요. 약간 전 정권에 대해서 이게 유튜브로 올라갈 거라서 너무 이제 너무 특정 정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럴 수 전문가가 넓으면 있었으면 전명으로 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죠. 네. 전문가 입장에서는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조금 봐서 이렇게 시행했을 때 좀 안 좋은 경우가 됐을 때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안전망을 만들어 놓자라고 조금만 더 했으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푸드트럭을 했을 때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갑자기 붐이 돼가지고. 네, 맞아, 그렇죠. 맞아. 다 하겠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푸드트럭 붐이 불 때 친구랑 같이 제주도에 가서 봤거든요. 그 푸드트럭을. 근데 정말 SNS를 핫해서 봤는데, 어머나 정말 차 없이 찾아가지 않으면 없어요. 네. 그리고 항상 그 푸드트럭이 있는 곳 옆에는 더 장사 잘 되고 기존에 운영하던 장사꾼들이 항상 있어서 그쪽으로 아주 푸드트럭이 절대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너무 무모했죠. 지금 혹시 촬영이 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눌렀는데 나 진짜 너무 무서워. 잘 되고 있어. 그래요? 안 끊겼죠? 1시간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1시간이었다. 그래, 그럼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냥 마저 뭐 정리보다는 저희가 주제가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인데,
그냥 뭐 지금 제가 전체로 얘기를 하자면 개인의 입장에서 리스크 테이킹 사례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자질을 갖춰야 되겠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게 있었고 기업은 이런 역할을 해야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된다. 혹은 왜 리스크 테이킹을 해야 되냐 이런 얘기도 해봤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했을 때 리스크 테이킹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양성이 되고 그런 기업이 생겨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못할까? 그리고 정부의 또 하나 이제 교육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시스템을 잘 했을 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우리 문화가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리스크 테이킹에서 얘기를 해봤어요. 근데 저는 그냥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거는 약간 이런 정리된 내용보다 저희 마지막 그냥 최근 이슈에 관한 생각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이 저희 토론의 주제 제목인데 한국형 리스크 테이킹을 한국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주 무모하게 리스크 테이킹이라고 말하기 힘든데 리스크 테이킹 아무튼 혁신적으로 하고 있는 게 최근 최저임금 있죠. 지금 저희 최저임금에다가 주 주휴수당. 52시간 주휴수당 줘요. 일단 최저임금을 높이고 여기에 심지어 주휴수당까지 줘요. 주휴수당은 우리나라에만 있습니다. 그 제도가. 그리고 주 근로시간 52시간을 줄였습니다. 지금 이거는 정부의 입장에서 한국이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임금 수준은 외국에 비해서도 훨씬 높고 워라밸 그냥 일과 그 노동과 라이프의 그런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고 해도 이건 리스크 테이킹이 아닌 무모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사실 개인도 중요하고 기업도 중요하고 사회적인 문화가 중요하지만 일단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그 밑에 구성원들이니까 그냥 뭐 우리 작은 정부가 아닌 지금 이제 더 간섭이 많은 큰 정부가 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조금 더 뭔가 이런 리스크 테이킹 이 단어에 대해서 뭔가 정확하게 알고 기업을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문화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고 전문가를 불러서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했으면 아마 우리 한국이 조금 더 커지지 않을까 더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고 싶은데요. 혹시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뭐 없으신가요? 네. 모두 다들 진짜 수고 많으셨어요. 너무 좋은 얘기 많이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